안녕하세요. 저는 기막힌 일을 겪고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고부터 저도 여러 사연을 자주 들어왔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믿지 못할 것 같다는 기막힌 사연도 제게는 못 믿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도 그런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었으니 말입니다. 저와 제 남편에게 벌어진 일은 남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과 함께 제 사연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정했네요. 제가 직접 겪고도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유념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일이다 보니 남편과 제가 만났던 시점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처음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대학 동기였던 남편은 친구도 많아 보이고 밝아 보이는 성격이었지만 저는 왠지 남편이 어려웠어요. 근영이가 겉으로는 모두와 친해 보이고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기 속을 잘 보여주지 않고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탓에 실제로는 근영이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랬던 탓에 저도 근영이와 그리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기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근영이가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하면서는 학년까지 달라지면서 더 알고 지낼 일도 없었었죠. 그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먼저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 몇 년 차에 이제는 학생 티도 다 벗고 사회인이 되어 별일 없이 지내던 중 저는 오랜만에 근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리 친하지는 않았지만 졸업하고 몇 년 만에 밖에서 만나게 되니 유난히 반가운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였는지 저희는 이전과 달리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근영이는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작은 사업체를 꾸리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영이가 학교 다닐 적에도 동갑이면서도 왠지 어른스럽고 남달라 보이는 모습에 뭐든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월급 받으면서 일할 동안 근영이는 자기 사업을 꾸리고 주식 투자까지 하면서 벌써부터 성공한 모습이 아주 대단해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달라진 모습 때문이었는지 예전에는 잘 몰랐던 모습들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저희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야 서로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렇게 가까워져 가던 저희는 연인으로 인연을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연인이 된 후에도 근영이는 좀처럼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잘 얘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에야 그럴 수 있었다 치지만 이제는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었고 적지 않게 만난 사이인데도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근영이가 먼저 얘기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줄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혼까지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저도 서운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만스러운 저의 물음에 근영이는 결국 마지못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몰랐던 근영이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근영이는 자신의 집이 엄청나게 엄격한 집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절제하고 엄격한 규칙이 있는 가정이라 설명했어요. 그런 무겁고 경직된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근영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살아야 했고 그 삶이 쉽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쁘고 힘들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 말하고 있었죠.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도 힘들어 보이는 근영이의 표정을 보며 저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근영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끝까지 근영이와의 결혼을 고집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비 시댁에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예비 시댁은 근영이의 말대로 정말 경직되어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각이라도 잡힌 듯 정돈되어 있었고, 가벼운 인사치레조차도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는 시댁 어른들의 모습에 저도 최대한 조심하며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은 저희 집안이며 제 일이며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무척 깐깐하게 따지고 물어보셨죠. 이미 예상을 했던 저는 긴장 속에서도 다행히 첫인사 자리를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반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별 말씀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으셨고,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조심스러우신지 양가 부모님들이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잘 마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여행도 다녀오게 되었고, 여느 신혼 부부들과 마찬가지인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었죠. 하지만 그 상상은 금방 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 전처럼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집 안으로 부르셨죠. 여보, 어디야? 아직 마트 아니야? 굳이 요리 안 해줘도 되니까 사람 너무 많으면 그냥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부모님 댁에 가고 있는 중이야. 오늘 많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하는 거야. 응? 당신 혼자? 갑자기 거기는 왜 가는데?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무슨 문제라도 있어? 걱정할 만한 건 아니야. 그냥 뭘 좀 옮겨야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가 봐. 아, 알겠어. 난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과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 그리고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 좀 줘. 아버님, 어머님께 내가 인사도 드릴 겸. 신혼여행에 돌아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방문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부터 남편은 다시 그 집으로 불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외동인 남편과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게 익숙치 않고 집안에서 남편이 맡아서 하던 일이 있었으니 남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횟수가 많아졌고 누가 보더라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거리임에도 마치 옆집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시부모님께 남편을 너무 자주 부르시는 건 삼가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막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는 시부모님의 부름에도 불평불만이 없이 말을 따르는 남편이 있어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적으면 3일, 많으면 5일까지 두 집을 드나드는 남편을 보며 제 고민은 커져만 갔죠.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하게 된 건 저였습니다. 밤새 켜놓는 부엌등이 나갔다며 자정이 넘은 시각 남편을 부른 일로 말이죠. 새벽 2시가 넘어 돌아온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까지 깨어 있었던 거야? 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지. 내가 잠이 오겠어? 아버님,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오늘 밤 하루, 아니 몇 시간 정도는 부엌등 대신에 거실등 좀 켜고 주무시면 큰일이라도 생기셔? 당신이 새벽 시간에 꼭 가야 하냐고. 바로 옆집도 아니고 자동차로 30분 거리인데 잠이 덜 깨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거실등 켜면 방 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간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다 끄고 있으면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운전은 내가 항상 조심해서 해. 어쨌거나 내가 당신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 소리가 아니잖아. 오늘만 그래?
우리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 그 집에 몇 번이나 불려 들어갔어?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이렇게 당신 붙잡고 이야기하지도 않아. 거기다 아침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잖아. 그것도 오늘처럼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부르시고 7, 80 먹은 노인분들도 아니시고 아직 그 나이에 두 분이시면 등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잖아. 왜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일에 당신을 부르냐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엄연히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거절 못해? 내일 가겠다. 그 정도 일은 직접 하시라고 말도 못 꺼내냐고. 정말 이건 좀 아니잖아. 저에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 그 화를 남편에게 무작정 쏟아내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애초에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는 제가 먼저 시부모님께 아니면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 했죠. 미안해. 이 새벽에 나가는 당신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쌓인 게 갑자기 터져 나왔나 봐. 편하게 집에 있었던 건 난데 괜히 고생하고 온 당신한테 화풀이를 했어. 나도 하기 싫어. 근데 그 하기 싫다, 알아서 좀 해라라는 말이 목적까지 나왔다가 부모님 목소리, 얼굴만 보면 다시 속으로 들어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자란 탓에 내가 성인 돼서도 극복을 못하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핑계를 대더라도 최대한 당신 걱정하지 않게 행동할게. 미안.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불쌍해서 그리고 그런 착한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해서 한참 동안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적당한 때를 봐서 시부모님께 제 생각을 전달하기로 생각했어요. 남편을 부르시되 정말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러달라고 말이죠. 그 생각을 하게 된 지 3일이 채 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또 집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 약을 쳐달라는 일이었어요. 핑계를 대며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남편을 말리고 같이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시부모님께서는 남편과 같이 온 저를 보고 살짝 놀라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큰형이만 오면 될 것을 너까지 뭐하러 따라왔냐?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근영 씨와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넘어가는데 그중에 4달 정도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집으로 근영 씨를 불러들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동아들과 떨어지기 힘들어서 또 부모님들께서 벅찬 일이라서 근영 씨를 부르신다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요. 오늘 약을 놓아달라는 일도 며칠 후면 주말인데 그때 부탁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잠깐 보내는 휴식인데 왕복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겨우 2일 때문에 부르시는 건 너무하시다 싶어서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부엌 등을 가는 걸로 새벽에 연락하셨는데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면 너무 늦은 밤과 새벽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가 어디서 시부모 앞에서 건방을 떨어? 부모가 힘들면 자식이 돕는 게 당연한 걸 뭐가 어쩌고 어째? 최근 들어 우리 근영이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네가 뒤에서 수작질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제가 언제 안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너무 심하시니까 그 횟수를 줄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근영 씨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세요? 저번에 딱 한 번 새벽등 갈고 온 것 빼곤 다른 말 한 적도 없어요. 근영 씨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 어머님께 엄하게 자라와서 아무 말 못하는 걸 알아서 제가 직접 말하려고 온 거예요. 다른 말 한 적 없다고요. 내가 어째 너 처음 인사하러 올 때부터 영 안 좋아 보인다고 했다. 아니지. 그 전에 근영이가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느낌이 안 좋았다고. 그게 전부 너를 가리키는 뜻이었어. 네가 마귀종자란 걸 이제 알게 됐다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해? 근영아,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라. 이런 마귀종자와 같이 있으면 너도 영을 버려요. 마귀종자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일하고 지쳐온 아들, 차 타고 30분이나 걸리는 아들, 부려먹는 시부모님은 뭔데요? 제가 못 들어주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입 닥치지 못해? 너는 볼 일 없으니 당장 이 집을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고 너 우리 큰형이와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 저 이 사람이랑 이혼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이 집에 오지 않을 거고요. 뭐? 큰형이 너 벌써 이 간악한 년에게 물든 거야? 어우 주여, 저 사악한 마귀가 저희 집안을... 그만하세요. 왜 맨날 종교를 내세워서 못된 짓을 골라서 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맨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구셨잖아요. 어릴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짓말, 실수 가지고 악귀가 들렸다며 내쫓아야 한다며 그 어린 저한테 훈육이 아닌 폭행을 하셨잖아요. 20살이 넘어서까지요. 저 말도 안 되는 부모님 명령 따르는 거 너무 싫었어요. 학창시절이야 그렇다고 해도 대학생이 돼서 회사원이 돼서도 그 짓거리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다고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했어요? 나도 이제 내 가정 있으니 내 행복 좀 찾으며 살겠다고 하는데 아예 안 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끝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겨우 찾은 행복 잃을 수 없어요. 이 사람과 이혼할 바에는 부모님과 연을 끊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큰형아, 너 지금 저 마귀 속삭임에 넘어간 거야. 어서 성경책 펼치고 기도하자. 그러면 잠깐이지만 정신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만하시라고요! 시부모님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결국 남편마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학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교류는 없을 거라고 화를 내곤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조금 자제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러 온 상황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분노하며 하는 말을 듣게 되니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잘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남편도 시부모님의 부름에 큰 불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 일 이후 남편은 휴대폰 번호도 바꾸면서 부모님의 연락을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걸려오는 시부모님의 전화를 대신 받아 끊기까지 했고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까 미안했는데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과 연을 끊은 지금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며 항상 웃음을 보였고 그 덕에 제 마음도 한결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부모님과 연락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생활이 익숙해져 시부모님을 잊고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일을 사과하며 시부모님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 연락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켠에 항상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 연락을 받게 되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사과를 건네는 목소리에 저는 시부모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별것 아닌 일로 연락을 하시지 않으셨고 설령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에 저희가 죄송해서 연락을 더 자주 드리게 될 정도였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변화에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변한 시부모님의 모습에 그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죠. 저 역시 바뀐 시부모님의 모습에 부담감이 점점 없어져 갔고 이전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가까운 고부관계가 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해결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곁에서 없어지는 그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날은 평범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날들 중 하루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시부모님과 같이 계곡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다툰 그날의 일이 아직까지 찜찜했던 저와 남편은 이번 휴가를 시부모님과 같이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아시는 지인분의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곡도 있고 바베큐 먹을 수 있는 마당 있는 펜션이었죠. 그곳에서 이틀 동안 시원하고 재미있는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펜션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님과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이제 대충 상을 차리면 되는 상황에 아버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계곡물에 떠내려갔다는 소리였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 계곡 쪽을 향해서 보니 오늘 새벽부터 내린 비에 계곡물이 불었는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근영 씨는요? 계곡에 빠진 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나랑 맥주를 먹다 계곡물 불어난 걸 보겠다고 하길래 말렸는데 내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빠진 것 같아. 여기 이 슬리퍼 한 짝만 이 바위에 있는 걸 보면 빠진 게 확실해. 내가 119에 전화하고도 계속 주위를 봤는데 근영이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우선 너도 혹시 모르니까 그 펜션 주위를 둘러봐라. 오늘 아침에만 해도 내리는 비를 보고 저에게 계곡 근처에는 갈 생각도 하지 말라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주의를 주던 남편이 계곡에 빠졌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펜션 주위를 돌며 남편을 찾던 저는 도로를 따라 계곡 어딘가에 있을 남편을 찾으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그러다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대원들을 마주치게 되었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며 남편을 찾아달라 했습니다. 분명 남편이라면 저를 이렇게 허망하게 두고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발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대원 분들께서 수색을 하셨지만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물이 불어나 거친 곳도 문제였지만 하필 산 아래 계곡이 끝나는 곳은 강과 이어지는 곳인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계곡 하류에 그물망까지 쳐서 남편이 강물로 휩쓸려 가지 않게 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계곡에서 빠져나왔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비가 그치고 불어난 물이 다시 줄어들며 구조대원들과 경찰분들의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슬리퍼 한 짝이 계곡 하류에 설치한 그물망에 걸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저와 시부모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비를 털어 강물 속까지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버린 건지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죠. 수색을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너무 흘러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시며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먼저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셨고 결국 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떠나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고 남편을 그리워했죠. 남편의 짐을 정리하러 온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함을 표하시며 남편을 잊고 새 출발을 하시길 바라셨어요. 네가 이러고 있으면 근영이가 하나님 곁에서 잘 지낼 수 있겠니? 이렇게 슬퍼하는 게 근영이를 위한 일이 아니다. 너도 네 삶 살아야지.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러지 말고 새 사람 만나서 얼른 정착해라.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지. 그 외에도 부모님을 포함 주변 사람들 모두가 새 출발을 하길 바랬지만 저에게 남편을 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을 잃은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애 기간을 포함하면 4년, 결혼 기간만 따지면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남편을 쉽게 잊을 수 없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 맞는 건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덮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만 바라보시는 부모님을 위해 더 이상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눈에 들어온 부모님을 보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거죠.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새 출발을 하게 된 저는 조금씩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연락처에 저장이 된 번호가 아니라 스팸 메시지로 생각하고 내용도 보지 않은 채 지우려고 했던 메시지였죠. 하지만 짧게 보이는 그 내용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를 여보라 부르는 그 메시지는 자신이 부모님 집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을 살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남편같이 보였거든요. 모르는 연락처에 문자 내용에도 자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문자를 보내는 습관 때문이었죠. 남편은 띄어쓰기를 하는 대신에 꼭 마침표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는 자주 보이는 문자 내용인데 저희 세대에서는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안 했지 마침표는 오히려 잘 쓰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더군다나 제 주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작성하는 분이 없었기에 그 문자 내용을 보자마자 남편이 보낸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내용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고 저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건장하고 덩치가 있는 나이에 남편이 나이든 부모님에게 잡혀 있다는 그 내용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남편과 비슷한 메시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저에게 잘못 보낸 거라 생각했죠. 혹시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남편의 습관을 알고 저에게 하는 몹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장난을 보낸 사람이 누군가 싶었던 저는 연락이 온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었죠. 하지만 받질 않더군요. 이제 좀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어요. 혹시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잘 사는 듯한 제가 미워서 심술을 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을 찾았던 제 삶에 다시 폭풍이 들이쳤습니다. 하고 있던 일에 집중을 해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그 문자 내용들로 가득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저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잡아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그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붙잡으며 겨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까 전화하셨죠? 어디 누구세요? 먼저 문자 보내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연락을 했다고요? 아닌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문자를 보내겠어요? 그리고 지금 확인해보니 문자 보낸 적도 없는데 뭘 잘못 알고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통화를 하면서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확인을 했지만 분명 그 번호로 문자가 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참에 휴대폰 너머 들리는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기억을 한참 하고 있었죠. 젊은 분이 뭘 착각하신 것 같네. 그럼 더는 용무가 없죠? 그럼 끊겠습니다. 상대방 측에게서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네? 내가 왜 그쪽 어머님입니까? 너 혹시 수연이니? 네, 어머님. 목소리가 익숙해서 누군가 싶었는데 어머님이 맞으셨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잘 지내셨죠? 그러게.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니?
너는 목소리가 좋아 보여 다행이다. 우리 사이에 더 통화해봤자 서로 좋을 건 없으니까 이만 끊으마. 놀랍게도 그 번호의 주인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짧게 인사를 드리고 통화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 문자 내용이 장난이나 잘못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자를 보낸 게 정말 제 남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죠.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남편의 문자를 받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제가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남편이 살아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의심하고 부정했던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시댁에 가는 동안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의 대문을 두들겨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담을 타고 넘어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잠겨있는 대문 대신 빗자루로 창문을 깨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꿈도 못 꾸었을 행동들이었지만 갇혀있다는 남편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찾아 집안 모든 방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잠겨있는 방문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눈에 봐도 수상한 방문이었습니다. 방문에 자물쇠가 2개나 잠겨져 있었고 일반 방문용 문고리가 아닌 열쇠로 열고 잠그는 문고리였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었어요. 분명 이 안에 남편이 있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을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여보, 거기 있어? 나야, 나, 수연이. 당신 문자 보고 온 거야. 기대와 달리 남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의 필사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자물쇠를 깨부수고 들어간 방 안에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온몸이 묶여져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들어온 저를 보고도 다른 반응 없이 힘없는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제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앙상하게 마른 모습과 변한 얼굴은 과거의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몇 걸음을 떼지 않고 제 남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7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바뀐 모습이었지만 분명 제 남편이 맞았어요. 저는 곧장 남편의 몸을 묶고 있는 끈과 쇠사슬을 풀어주었죠. 여보, 나야, 수연이. 나 좀 알아보겠어? 힘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 정신은 멀쩡해. 나 때문에 별일 다 겪게 만들어서 미안해. 만나면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게 되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 여기 벗어나서 말하자. 일어설 수 있겠어? 글쎄, 내가 스스로 움직여본 지 오래돼서. 또렷한 정신과 달리 남편의 몸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 기대고도 일어서는 걸 힘겨워했어요. 제가 업고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119 구조대와 함께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사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당신 없어지고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왜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어? 그리고 도대체 왜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나한테 악마가 씌었다고 지금까지 치유해야 한다고 나를 묶어두고 있었어. 하루에 몇 번이고 내 몸에 있는 악마 쫓는다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었어. 몇 번 여기를 벗어나려고 순종적인 척도 하고 위급 상황인 척도 했는데 속지를 않더라고. 그러다 오늘 방심을 했는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길래 못 보는 사이에 당신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뭐? 당신이 왜 악마에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예전에 그 사람들이랑 다퉜던 거 기억나? 왜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바른 소리에서 큰 난리 났었잖아. 당신은 그때 마귀종자 소리 듣고 나는 그날 더 이상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나도 내 가정 챙기면서 살겠다고 했고 그날부터인가 봐. 그 전까지 순종적으로 자신들이 하라면 뭐든 하는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들한테 대들고 내 생각을 말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있는 마귀종자가 옮겨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애초에 우리와 화해를 하려고 했던 것도 나를 당신에게서 빼내어 오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내가 사라진 날 내 기억은 아버지라는 사람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거든. 근데 일어나 보니 자동차 트렁크 안이었어. 아마 맥주나 물에다가 수면제 같은 걸 탄 것 같아. 깨어나 보니까 케이블 타이로 몸 마디마디마다 묶여져 있고 입에는 제갈 같은 걸 문 채로 차 안 트렁크에 있었어. 며칠이 지나서야 트렁크 문이 열렸는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인 걸 보고 그제서야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거지. 당신한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그날 비가 조금 내렸잖아. 당신이 강 주변이 있다 미끄러져서 물에 쓸려 내려갔다고 말을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어. 거기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나만큼이나 정신없이 당신 찾으러 다니고 있어서 절대 의심을 못했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연기라고 생각하고 누가 자기 자식을 납치했다고 생각했겠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지금 날 구하러 와준 사람이 누군데.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방에 누워서 이상한 기도나 듣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 그렇게 남편과는 믿기지 않는 재회를 하고 있을 때 경찰과 구급대원들보다 먼저 시부모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년이 기어코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겨우 회복되고 있는 우리 아들을 다시 꿰이려고. 이 악한 것이. 악해? 당신이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할 소리야? 당신들 어떻게 자식에게까지 이런 짓을 해? 정말 당신들 미친 사람들이야. 당신들 내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알아? 이년이 뚫린 입이라고. 이제 겨우 그년이에게서 니년의 더러운 죄가 씻겨 내려갔는데 또다시 내 아들을 악마 소굴에 보낼 수 없다. 여보, 저년이 그년이 못 데려가게 막아요.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는 저와 막으려는 시부모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이든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남편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저로서는 두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두 사람에게 밀려 점점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열려있는 문으로 제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여기 7년 동안 학대를 당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저희 좀 도와주세요. 구조대원분들도 처음 보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러다 제 뒤에 있는 앙상한 남편을 발견하고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죠. 그리고 구조대원들에 뒤이어 경찰들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신고했어요. 이 사람들 감금과 폭행죄로 잡아가 주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제 남편에게 감금과 폭행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것도 7년 동안요. 여기 제 남편이 피해자입니다. 경찰 선생님들, 우리는 아들 몸이 좋지 않아서 회복을 시키는 중인데 갑자기 인연이 집에 쳐들어와서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인연이 남의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사람이에요. 무단 침입에 재물 손괴로 인연 먼저 잡아가세요. 무슨 소리야? 당신들 입으로 내 남편 나한테 옮겨붙은 악마를 내쫓는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발뺌이야, 발뺌은? 여기 제 남편에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신은 멀쩡하니 정확히 말해줄 거예요. 이후 남편과 구급대원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시부모님 두 사람과 저를 데리고 모두 다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선 이근영 씨께 들은 바를 확인해야 하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경찰서로 가셔서 진술하시죠. 이근영 씨는 건강 상태 때문에 저희 중 한 명이 병원까지 따라갈 테니 걱정 마시고요. 아니 경찰 양반, 우리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 상태는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둬. 이 마귀종자년 때문에 니년 때문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잖아. 하나님이 니년을 가만히 두실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년에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넣는 걸 계획하셨어. 그걸 아냐고? 시부모님 모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에게 별별 말을 쏟아냈지만 전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저 사람들과 떨어진다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으로 가서 회복하게 되었고 저는 경찰서로 가서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남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모두를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사람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남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들과 피해자인 남편의 일관된 증언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없었죠. 모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부모님들이 믿는 교회도 정상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이 끊긴 뒤 해당 교회 담임 목사에게 고민을 말하게 되었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부모 자식 간의 이간질을 하는 마귀라며 지목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이비 목사의 말로 인해 확신을 얻게 된 시부모님이 결국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목사까지 처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로 건넸을 뿐 이번 범죄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에 대한 협박, 감금 및 특수폭행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두 명이서 범죄를 공모한 것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지른 반사회적 행동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사실 그 처벌도 7년 동안 남편이 당한 고생과 수모에는 적당하지 못한 처벌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 했어요. 모든 일이 끝난 지금은 남편이 당한 7년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으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현재까지도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가끔씩 악몽을 꾸고 문이 닫혀진 곳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남편이 다시 제 옆으로 돌아와 주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같이 만들 행복한 시간을 꿈꾸면서 말이죠. 아직은 계획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도 끝난 시기 남편의 건강만 완전히 회복한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두 사람이 있는 한국보다는 외국이 남편에게 더 안정감을 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럼 계획이 확실시되고 실행이 되는 날 다시 이곳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